491페이지요. 예산집행. 자, 여러분 예산집행 여기서는 두 가지 목적. 자, 첫 번째가 통제고 두 번째가 신축성 유지인데 서로 좀 반대적인 측면이죠. 이런 거죠. 그럼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부가 예산을 심의 의결시켰죠. 그러면 이제 대리인인 행정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입법부의 입법 의도에 맞춰서 정해진 목적에 정해진 금액을 써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 집행을 통제하는 장치들이 필요해요. 자, 근데 또 반대로 여러분 예산을 만들 때 하고 예산을 막상 집행할 때는 그 사이에 시간이 흘러버렸잖아요. 상황이 바뀌었다고. 근데도 불구하고 고지고대로 정해진 목적에 돈을 쓰다 보면 낭비와 비율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집행기관에게, 행정기관에게 뭘 또 줘야 돼? 재량을 줘야 될 필요가 있죠. 서로 좀 반대되는 측면이죠. 자, 먼저 첫 번째가 예산 통제인데, 예산 통제에서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게 예산 배정이라는 개념이에요. 예산 배정. 자, 여러분 예산 배정은 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 2017년도 여기 보세요. 2018년도 예산. 제가 왜 자꾸 2017년도에 집착하지? 2018년도 예산 이렇게 봤더니 2018년 예산에 자, 행안부 예산이 있어요. 행안부 예산이 예를 들어 1조 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2018 회계년도가 개시가 되면 바로 행안부가 1조 원이라는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산을 쓸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야 돼. 이걸 예산 배정이라고 그러거든요. 다시 예산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권은 기재부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기재부가 행안부에게 예산을 쓸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게 이게 바로 예산 배정이야. 근데 지금 2018년도 예산 1조 원인데 이걸 한꺼번에 안 줘요. 어떻게 주냐 하면 분기별로 줘. 분기별로.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1, 4분기에 행안부가 예산 배정을 1조 원 가운데 1,000억 원을 배정받았어요. 그러면 1, 4분기에 행안부는 얼마만 쓸 수 있어요? 1,000억 원만 쓸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예산 배정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중앙예산기관이 각 중앙관서가 쓸 수 있는 예산의 금액과 시기를 컨트롤하는 거죠. 오케이? 하여튼 예산 배정은 무조건 중요해.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예산 배정 줄 치세요. 주어는 중앙예산기관입니다. 중앙예산기관이 중앙관서가 집행할 수 있는 예산액을 분기별로 정해준 거예요. 그러면 각 부처는 배정받은 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과 같은 지출 논의 행위가 가능하죠. 자, 하여간 예산 배정 무조건 꼭 기억하셔야 돼. 자, 나머지 것들은 제목 중심으로만 보세요. 통제 장치들입니다. 그래서 양가로 2번 계약 등 지출 논의 행위 통제, 그리고 모든 수익과 지출은 기록하고 일정 부분은 보고하도록. 자, 그다음 이제 넘기시면 자, 국고 채무 부담행위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 정부가 어떤 행위를 해. 그러면 채무가 발생하겠죠? 이건 누가 부담한다? 국고가 부담하는 이런 행위인데 이것도 이제 국회에 사전 의결 받아서 해야 된다. 자, 그다음에 이제 양가로 5번 여러분 자, 정원이 늘어나면 예산 팽창을 유발하죠? 공무원 보수가 늘어나면 역시 예산 팽창을 유발하죠? 여러분 정원을 총괄하는 중앙부처는 어딜까요? 각 부처의 정원을 총괄하는 중앙부처는 이 정원은 조직권이에요. 이건 행안부예요. 그리고 공무원 보수를 총괄하는 중앙부처는 인사혁신처. 그래서 이제 이 정원과 보수는 예산 팽창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제 주관부처인 행안부와 이제 인사혁신처가 예산을 관장하는 기재부 장관하고 사전 협의하도록 하는. 자, 그 다음에 7번이 좀 중요한데, 자, 예비 타당성 조사제도라는 게 있어. 자, 여러분, 예비 타당성 조사제도는, 자, 먼저, 주어가 누구예요? 주어가. 자, 기재부 장관이 주어입니다. 자, 그리고 줄침 부분, 총 사업비가 500억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 이상인, 자, 신규 사업. 자, 이거 하려면, 각 부처가, 예를 들어 4대강 사업 하는데, 주무부처는 국토교통부겠죠. 그러면, 이 사업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기재부로부터, 그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받아야 돼요. 이걸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라 그래요. 자,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예산안을 편성하기 위해서 미리
경제적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밑에 표에 보시면 여러분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예비 타당성이죠. 그럼 예비 타당성이 있으면 무슨 타당성이 있겠어요? 본 타당성이 있지.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여러분 대학 입시 제도가 예비고사가 있고 본고사가 있었어요. 두 번 시험 보거든요. 요즘에 뭐 진짜 편해졌지. 자, 그래서 예비 타당성은 조사 주체가 누구예요? 표에 보시면 기재부 장관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비 타당성을 거친 다음에 하게 되는 게 본 타당성인 조사인데 이거는 주체가 누굽니까? 사업을 주관하는 주무부처에서 실시하는 게 그냥 타당성 조사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조사에서 표에 보시면 조사 내용은 크게 자,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경제적 분석을 해요. 경제적 분석이란 바로 비용 편익 분석을 말해.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뭡니까? 정책적 분석을 하게 되고 세 번째 디테일한 기술적 타당성을 또 평가하게 되죠. 자, 그러면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초점을 두는 거는 이 중에 뭐와 뭐만이에요? 경제적 분석하고 정책적 분석이에요. 그리고 경제적 분석도 세밀한 수준에서 하는 게 아니라 개략적인 수준에서 하고 이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이게 이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가 우리 앞서서 정책학에서 공부했던 비용 편익 분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는 기술적 타당성은 검토 안 하죠. 자, 반대로 본 타당성에서는 경제적 분석은 아주 세밀하고 정밀하게 하죠.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국민 경제에 미치는 전반적인 이런 정책적인 요인들은 본 타당성에서는 안 해요. 대신 이제 기술적 타당성을 세밀하게 하죠. 자, 이렇게 받으시고 하여간 자, 예산 집행의 통제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 배정. 자, 오른쪽 페이지 가세요. 493페이지. 자, 이번에는 신축성 유지 장치들인데 신축성 유지는 많이 중요합니다. 신축성 유지는 여기는 별표 3개 해두시고 자, 먼저 자, 첫 번째 뭐가 있어요? 이용하고 전용이 있지. 다른 목적에 쓰는 거죠. 다른 목적에 상황 변화에 맞춰서 다른 목적에 쓰는 거. 이건 이미 아까 자세하게 했습니다. 이제 이용은 입법 과목인 기관 장관 한간의 상호 융통이고 전용은 행정 과목인 세양 목간의 상호 융통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이체라고 있어요. 여러분 예금 이체 해봤죠? 자, 제 계좌에 있던 돈을 다른 사람 계좌로 보내는 거잖아요. 자, 예산 이체는 이런 겁니다. 거기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정부 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재개정 폐지로 직무와 권한의 변동이 있을 때 줄치고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이체 찾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외교부죠. 외교부인데 얼마 전까지 외교통상부였어요. 그러니까 외교부에서 통상 업무도 했거든. 근데 지금 이 통상 업무가 산업자원부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산업자원부의 정식 명칭이 산업통상자원부야. 그러면 과거에 통상과 관련된 예산의 소관은 누구에 있었어요? 외교부에 있었죠? 근데 정부조직법이 바뀌면서 통상 기능이 어디로 넘어가서 산자부로 갔죠? 그러면 그에 관한 통상에 관한 예산도 외교부 소관에서 누구 소관으로 바꿔줘야 돼요? 산자부 소관으로 바꿔줘야지. 이런 조치를 뭐라고? 이체라고 해요. 하여간 정부 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재개정 페이지로 직무와 권한의 변동이 있을 때 하면 그냥 정답 뭐? 이체 찾으셔야 돼.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예비비 봅시다. 예비비. 자, 예비비는 첫 번째 줄 예측할 수 없는 애다 동그라미 하세요. 예측할 수 없는 애다 동그라미 하시고 줄 예산의 지출 줄 예산 초과 지출 줄 일종의 정부가 갖고 있는 비상금이야. 비상금은 예측할 수 없는 데 쓰는 거죠. 자, 여기에 쓰라고 두 번째 줄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 줄.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잠깐요.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으로 예비비라는 항목으로요. 국회 의결을 받아요. 자, 그래서 이제 예비비 예를 들어 그게 뭐 1,000억 원이다. 2018년도에. 그러면 얘를 갖고 있다가 예상하지 못한 예산의 지출이나 초과 지출에 쓰겠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예비비를 어디에 썼는지는요. 다음 연도 국회 승인을 새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다시 예비비 자체는 총액으로 국회 의결을 받죠. 근데 그 비상금을 구체적으로 어디에 썼는지는 쓴 다음에 사후 승인 받죠. 이런 점에서 사전 의결 원칙을 예외로 보기도 해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은 중요합니다. 지출된 예비비는 다음 연도, 바로 차기 연도 국회에 승인을 얻어서, 여러분 아까 사전 의결이라는 게 쓰기 전에, 집행하기 전에 의결 받으라는 거잖아. 근데 얘는 뭐예요? 쓴 다음에 국회 의결을 받죠? 그래서 사전 의결 원칙을 예외로 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예산의 2월 볼게요. 여러분 2018년 예산은 언제 끝나야 돼요? 2018년 회계연도 내에 수익과 지출이 끝나야 되죠? 근데 이제 12월 31일이 됐는데 행안부 예산 100억이 남았어. 그럼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12월 30일이 됐는데 자 1조 원 가운데 100억이 남았어. 그럼 원칙은 어떻게 해요? 그날 남산에 가서 뿌려야 되죠? 원칙은 써야 되니까. 원칙은 이게 회계연도 독립원칙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예산에 낭비와 비효율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2018년 예산을 2019년 예산을 이렇게 넘겨 쓰는. 다시 2월은 원칙이야 예외야? 예외예요. 자, 회계연도 독립원칙의 예외입니다. 자, 2월은 다시 두 가지가 있어요. 명시 2월이 있고 사고 2월이 있는데 명시 2월은 애당초 2018년 예산을 편성할 때 이 회계연도에 못 쓸 것이 예측이 돼가지고 국회 의결을 거쳐가지고 2월 시키는 거고, 그래서 명시 2월은 국회 의결을 거쳐서 2월 시킨다는 게 특징이야. 사전 의결 원칙에 부합합니다. 하지만 사고 2월은 불가피한 사유로 2월 시키는 거죠. 얘는 사전 의결 원칙의 예외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계속비 봅시다. 자, 완성의 수년에다 동그라미. 5년 이내, 밑에 있는데 5년 이내라고 위에 써두시고. 자, 여러분 경부고속철도 같은 사업은 어때요? 이게 한 회계연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죠? 그죠? 자, 이렇게 이제 완성의 수년을 요하는 공사 줄, 제조 줄, 연구개발 줄. 자, 이런 경우에 자, 해마다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효율적이지 못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자, 예를 들어 총 기간이 5년이 걸린다. 그러면 5년이라는 기간에 걸친 총금액 있죠. 총금액. 이걸 총액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연부액, 1차년도 얼마, 2차년도 얼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총액과 연부액을 한꺼번에 국회 의결을 거쳐서 수개년도에 지출하는 이런 제도를 뭐라고? 계속비라 그래요. 얘도 자, 두 번째 줄 끝자락에 회계연도 독립원칙의 예외겠죠? 자, 그 다음 오른쪽에 국고채무부담행위. 자, 그럼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줄 좀 쳐보세요. 법률에 의한 것 줄, 그리고 세출예산 금액 따로 줄, 계속비 따로 줄. 자, 이거 이외에 하는 거예요. 이외에다 동그라미. 이런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말 그대로요. 명칭 그대로 국가가 어떤 행위를 해요. 행위를 하는데 이 행위를 하게 되면 채무가 발생하는데 이 채무는 누가 부담한다? 국고가 부담하는 거야. 자, 이런 걸 이제 국고채무부담행위라고 그러는데, 뭐 대표적인 예가 계약 체결. 예를 들어 100억짜리 계약을 체결했어. 그럼 공사가 완공이 되면 정부는 어때야 돼요? 민간업자에게 100억이라는 돈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국고채무부담행위인데, 자, 2018년도 정부 예산서를 봤더니요, 국고채무부담행위가 자, 100억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이 국고채무부담행위는요, 실제적인 지출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게 아니야. 2018년도 국고채무부담행위 100억 이렇게 잡혀 있죠. 그러면 쉽게 말하면 2018년도에는 뭐만 하냐? 100억짜리 계약에 사인할 수 있는 권한만 준 거예요. 실제적인 지출은 못합니다. 100억짜리 계약에 뭐만 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야? 사인할 수 있는 권한만 준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자, 채무부담행위는 언제 했어요? 2018년도에 했죠. 그럼 여러분 아까 예산이라는 게 5가지라고 외워두시라고 했죠. 예산 총칙, 세입, 세출 예산, 계속비, 명시결비, 국고채무부담행위. 이 5가지 가운데 실제적인 예산 지출을 할 수 있는 건 2개밖에 없어요.
세출 예산 아니면 계속비밖에 없어. 그러니까 세출 예산이나 계속비에 계상이 돼 있어야 실제적인 지출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2018년도 국고채무부담액이 100억. 여기서는 뭐만 할 수 있어요? 100억짜리 계약에 사인만 할 수 있죠. 그럼 대개 어떻게 되냐면 2019년도 그 다음 연도 세출 예산이에요. 이렇게 잡혀요. 2018년 국고채무부담액에 따른 이행지출 100억. 그럼 이제 비로소 2019년 세출 예산에 의해서 뭐 쓸 수 있는 거야? 100억을 쓸 수 있는 거지. 이게 국고채무부담액이야. 자, 이것도 일종의 해계년도의 제약을 피하는 건데, 여기 보세요. 채무부담행위는 언제 했어요? 그리고 그에 따른 실제적인 지출은 19년에 한 거지. 이런 식으로 해계년도의 제약을 피하는 이런 행위입니다. 그래서 자, 법률에 근거가 있거나 또는 세출 예산에 계상이 돼 있거나 계속비에 잡혀 있으면 굳이 이런 거 할 필요 없죠. 바로 돈 쓸 수 있는데 이거 이외에 하는 거예요. 이거 이외에. 그래서 자, 이거 이외에 국가가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할 때도 얘도 뭐예요? 누구의 의결을 거쳐야 돼? 국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아까 왼쪽 페이지구나. 아까 국고채무부담행위 통제 이렇게 하면 통제장치지만 국고채무부담행위 이 자체는 신축성 유지장치예요. 자, 동그라미 2번 줄 치세요. 요거 최근에도 시험 문제 나왔었는데 국고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국회 의결을 받았다고 해서 다음 연도 이후에 실제적인 지출을 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받은 거는 아니에요. 이건 아니고 다만 채무를 부담할 권한만 부여받은 거고 따라서 현실적인 지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음 연도 세출 예산으로 다시 국회 의결을 받아야 돼요. 자, 그 다음 7번에 보시면 총액계상 예산제도. 이건 뜻만 동그라미 1번. 자, 총액 규모만 예산에 반영하고 세부 사업별 지출은 집행부에 위임을 하는 이 표현 자체가 신축성을 부여하는 장치지. 자, 그 다음 8번 수입대체경비라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 생각하시면 돼. 여러분 여러분 여권 발급 받아봤죠? 얼마 내야 돼요? 여행사 통했구나. 이제 구청이나 이런 데 가서 여권을 이렇게 발급받을 때 보면 옆에 은행 같은 데 가서 수수료를 내야 되는데 5만 원인가 그래요. 10년짜리 여권인가가. 그러면 이제 옆에 은행 가서 이렇게 우표 같은 거 사오라 그러죠. 5만 원짜리. 그죠? 그건 신청서에다 같이 이렇게 붙여서 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거야. 이게 수입대체경비인데, 이거 보세요. 여권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여권 제작 비용이 들죠. 그죠? 근데 여권 제작 비용을 지출함과 동시에 뭐예요? 수수료 수입이 들어오잖아. 모든 수입은 원칙적으로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국고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요. 국고에 안 집어넣고 바로 그냥 여권 제작 비용에 직접 지출하도록 하는 이런 걸 수입대체경비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거기 여권 신청 쓸 때 은행 가서 사오라는데 우표 같은 건데 여기 보면 수입대체경비라고 딱 찍혀 있어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수입대체경비의 뜻. 용역이나 시설을 제공해서 발생하는 수익과 관련된 경비입니다. 자, 동그라미 2번. 얘는 뭐의 예외라고 볼 수 있어요? 국고통일주의 예외입니다. 그래서 수입이 확보되는 범위 안에서 자체 수입으로 관련 경비에 직접 지출하는 거지. 자, 지금까지 쭉 본 예산의 신축성 유지장치들 있죠? 이건 의미까지, 뜻까지 다 제가 체크한 거 중심으로 이렇게 봐두시고, 나머지 것들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가볍게 좀 보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예산 집행 파트는 마치고, 쭉 나머지는 그냥 보시고, 어디로 가시냐면 500페이지 갈게요. 500페이지. 자, 테마 5 해가지고, 자, 민간자금 투자 방식이라고 해서 이런 거, 여기 잠깐요. 공공시설, 도로, 터널, 교량, 이런 거 대표적인 공공시설이죠. 공공시설 건설하는데 뭐가 들어요? 돈이 들죠. 원칙적으로 공공시설 건설 비용은요, 세금으로 충당을 해요. 세금으로. 국민들 세금으로. 자, 근데 어떤 공공시설을 건설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그럼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과해지죠? 그래서 이제 새롭게 등장한 방식이 뭐가 있냐면,
민간 자본을 유치해요. 민간 자본을. 그래서 이제 이거를 민자 사업이라 그러지. 민자 사업. 여러분 지금 저기 서울에 경기도에서 경기도가 굉장히 넓죠. 그 북쪽 경기도에서 아래쪽 경기도까지 가는 고속 지하철도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걸 이제 GTX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지금 저 파주 운정에서 경기도 동탄까지 이렇게 가는 노선이 지금 확정이 되는데, 그걸 민자 사업으로 하겠대요. 자, 여기 이제, 자, 두 가지가 나오는데, 자, 요거는 좀 500페이지 하단 보세요. 민간이 공공시설에 자본을 투자하는 방식은 양가로 1번, 이거 영어로 기억하셔야 돼요. 형광펜으로 BTO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BTO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자, 이거하고 비교되는 제도가요,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역시 BTL 동그라미 하세요. 형광펜으로. 이거 시험 문제 영어로 나옵니다. 자, 요건 뜻이 중요한데, 먼저 이런 거예요. 자, B는 뭐냐 하면, 빌드야. 건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자, 어떤 도로가 있는데, 고속도로가 뭐 터널이든 도로든 교량이든, 어떤 이제 터널이 있는데, 그 터널을요, 민간회사가요, 지네 돈 들여가지고 건설을 해요. 다시, 건설은 누가 합니까? 민간회사가 지네 돈으로 건설을 해요. 도로나 터널을. 자, 근데 도로, 터널, 교량은 공공시설이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준공이 되면 바로 소유권은 어디로 넘어가냐 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요. 소유권은. 이거를 행정법에서 기부채납이라고 그래요. 소유권은 어디로 넘어간다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요. 이게 트랜스퍼입니다. 다시 민간회사가 지네 돈 들여가지고 건설해요. 대신 준공 시점에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소유권은 어디로 넘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요. 그럼 민간회사는 뻘쭘하죠. 대신 뭐냐 하면 예를 들어 10년, 20년 동안 민간회사가 그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 운영권을 부여받아요. 10년, 20년, 30년 동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 관리 운영권은 누구한테 갑니까? 그 시설에 대한 관리 운영권은 민간회사한테 부여가 돼요. 자, 그러면 10년 동안의 관리 운영권을 민간회사가 어떻게 하는 거야? 직접 행사해요. 이게 오퍼레이팅이야. 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10년 동안 터널 끝에다가 뭐 설치해요? 톨게이트 설치해요. 그 다음에 이용자로부터 10년 동안 뭐 걷어요? 요금 걷어가지고 건설 비용 충당하는 방식. 이거를 BTO라 그래요. BTO는 중요한 특징이, 자, 민간회사가 직접 운영을 하죠? 톨게이트 설치해가지고. 자, 그러다 보니까 도로나 터널, 교량 같은 경우는요, 톨게이트를 설치해가지고 이용자로부터 직접 10년 동안 요금 걷어서 투자 비용을 해소하기가 쉬워. 근데 최근에 공공시설 가운데는 뭐 군인 아파트라든지 또는 뭐 학교, 복지관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이런 거는 이용자로부터 직접 요금을 걷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등장한 새로운 방식이 BTL이라는 방식인데, 자, BTL은 이런 겁니다. 여기 보세요. 똑같아. 민간회사가 지네 돈 들여가지고 건설해요. 역시 소유권은 준공 시점에 어디로 넘어가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고, 자, 민간회사는 뭐를 부여받아? 10년 동안에 관리 운영권을 부여받는 거.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아까는 이 관리 운영권을 민간회사가 직접 행사했죠. 이번엔 어떻게 하냐면 이 관리 운영권을요, 권리를 정부한테 임대를 해요. 그래서 리스야. 그러면 자, 어떻게 하는 거야? 정부는 임대를 했으니까 10년 동안 달달이 어떻게 해야 돼요? 민간회사에게 임대료를 지급해야 돼요. 그리고 실제 운영은 정부가 하는 거지. 왜 이렇게 하냐? 세금으로 하는 것보다 목돈 안 들어가잖아요. 세금으로 하게 되면 목돈이 들어가잖아. 그럼 10년 동안 나눠서 내는 개념인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그 의미가 중요해. 의미 파악하면,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둘을 비교한 표가 있는데, 둘을 비교한 표, 이 표 중요합니다. 소유권은, 자, 준공 시점에
그리고 앞으로 계속 정부한테로 넘어가요. 자, 관리 운영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둘 다 민간 사업자에게 있고, 자, 투자비 회수 보세요. BTO는 최종 이용자의 이용료, BTL은 정부의 시설 임대료. 그러면 여러분 여기 잠깐 보시면 사업 리스크인데, 자, 이런 이제 공공시설을 건설하기 전에 수요 예측이라는 걸 하거든요. 예를 들어 뭐 어떤 고속도로를 이렇게 건설했는데 이게 건설이 되면 하루에 거기에 뭐 100만, 하루에 10만 대는 다닐 거다 이런 식으로 예측이 돼. 근데 막상 뚜껑 열어봤더니 10,000대밖에 안 다녀. 그러면 BTO 방식을 하게 되면 사업의 리스크를 누가 고스란히 부담을 해요? 민간 사업자가 고스란히 비용 부담을 하죠. 이 사업 리스크가 커요, 민간 사업자들에게. 반대로 BTL을 하게 되면 100만 대가 다니든 1000만 대가 다니든 뭐 10,000대가 다니든 민간 사업자는 정부로부터 꼬박꼬박 뭐를 받아요? 임대료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업 리스크가 적죠. 자, 이런 식으로 보시고 결산은 그냥 스킵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세요. 그냥 뜻만 좀 보시면 여러분 예산은 한자로 풀이하면 뭐였어요? 예측해가지고 계산한 거죠. 예산에 근거해서 집행했죠? 그러면 결산은 사후에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익과 지출이 실제 확정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래서 이제 결산이야. 그래서 다시 예측된 계산이 예산이라면 결산은 확정된 계산이죠. 그래서 두 번째 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겁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자, 나머지는 그냥 가볍게 해서 마치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게 뭐죠? 예산 총칙과 관련된 내용을 봤고, 그 다음에 봤던 큰 주제가 예산 과정론이에요.